시장 상황도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5월 그리고 특히 이제 6월, 7월 초에 시장 어려울 때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심각한 상황이 아닙니다. 아니 사실상 2,400포인트가 이탈되긴 했지만 7월 초에 2,300 이탈되던 그 시점과는 또 사뭇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 주말 방송, 주말 생방송을 처음 시작한 8월 20일에도 20분 이상을 거의 뭐 30분을 시황을 해드렸어요. 그때 뭐 해드렸죠? 금리, 그리고 금리 격차에 대한 캐리 트레이 자금, 환율, 그리고 외국인 수급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주에도 유가, 그리고 CPI, PPI,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글로벌 증시의 흐름. 그 다음 주에는요, 9월 3일에는요. 9월 3일에는 여러분들께 채권금리 또 글로벌 국가들의 환율 흐름, 전체적인 흐름 다 잡아드렸죠. 금리 격차 때문에 자금이 빠져나가요. 그 캐리 자금에 대한 해석 부분도 다 해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시장을 알고 대처하시면 그렇게 버겁고 어려운 부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9월 5일은 뭐예요? 9월 5일. 9월 5일은 매일 저녁 월요일과 화요일에는요. 23시부터 24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죠. 또 시장이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저녁 8시 또 월요일, 화요일은 새벽에도 한 번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면 3시간, 4시간입니다. 이번 주도 마찬가지예요. 일요일 날 저녁 9시에 찾아오시면은요. 최소 2시간, 3시간, 길게 가면 4, 5시간을 교육을 해드립니다. 그 교육은 시황교육부터 해서 당연히 월요일장 들여다보셔야 될 그 종목 교육까지 들어가겠죠. 이 생산자 물가지수라는 거는 PPI 이렇게 표시를 해놔요. 미국은. 근데 뭐 잘 아시다시피 제조업자가 판매한 요 부분, 요 자료 지금 뭐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톡에서 다 나누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 이렇게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돼요. 그 기준에 이제 근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는 변동성이 아주 큰 에너지, 식료품 요 두 가지를 제외한 게 근원이에요. 그런데 생산자 물가지수에는 에너지 부분이 다 포함돼야 되겠죠, 사실상. 그래서 나누어서 놓고 보지만 일단은 근원보다는 전체 생산자 물가지수를 놓고 보는 게 일반적이다. 거기에 또 한 가지는 원래는 전월 대비해서 보는 게 실질적인 경제학자분들이 보시는 지표입니다. 근데 전체 시장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의 기준을 잡죠. 어찌됐건. 지금 보시면 9월 14일입니다. 9월 14일 수요일에 PPI가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의 기준이 근원 쪽으로 놓고 보면 에너지와 그리고 식료품,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빼고 나면은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는 어떻게 됐어요? 요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7.3%의 기준으로 나왔고 그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2022년 1월까지 미국 증시는 사상 최대치 고점을 찍습니다. 그게 여기예요, 여기. 요 자락에서부터 일단 생산자 물가지수는 요만큼으로 내려와 줬다는 거예요. 사실상 이렇게 움직일 때는 오히려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가 나오고 그러고 나서 지금의 흐름에서는 오히려 또 놀래서 시장지수 눌려질 때마다 공포감을 가지고 가시는데 이제는 끝자락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것도 문제가 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차분히 생각하세요. 조금 이따 CPI 때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근원이 아닌 실질적인 생산자 물가지수 보셔야 된다고 그랬죠. 그 부분도 똑같습니다. 예측 범위를 하회를 해서 그나마 소비자 물가지수 대비해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해서 공급자의 내용이 안정화가 된다면 그럼 소비자 물가지수도 좀 안정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이 다시금 살아나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똑같아요. 2022년 1월 미국 증시가 사상 최대치 고점을 찍을 때 그때 대비해서 생산자 물가지수는 더욱더 안정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각국의 중앙은행과 중앙정부의 노력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보셔야 될 건 뭐예요?
이번에 충격받은 게 CPI 때문 아니냐 이 내용이죠. 그거 자세히 보시면 돼요. 또 CPI 부분은 사실상은 평상시에 여러분이 모르고 계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소비자 물가지수 부분도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이 근원이라는 건 다시 말씀드리면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것. 그래서 사실은 일반적으로 요걸 많이 봐요. 근데 지금 전체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요 포함된 전체가 포함된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근원 일반 소비자 물가지수부터 놓고 보시면 발표가 예측 범위를 넘어섰다. 물가가 안 잡힌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자 보시면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몇 번 올려요? FOMC 회의가 1년에 몇 번 열립니까? 8번 열립니다. 그러면 8번 플러스 8번 플러스 6월이니까 한 번 더 17번 올려요. 단 한 번도 안 쉬고 17번 올립니다. 그래서 1%의 금리에서 25bp씩 17번 올리면 425bp, 4.25%, 4.25% 포인트로 올려서 결국은 5.25까지 갔어요. 지금 얼마? 2.5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금리 자체가 이렇게 뭐 버겁지 않다라는 거고.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올릴 때에도 2.5%까지 올린 상태였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올린다는 건 뭐예요? 야, 뭐 내가 기분 나쁘니까 한번 경기 한번 죽여볼까? 이렇게 해서 올리는 게 아니죠. 경기가 굉장히 좋아지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나오니까 선제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적절하게 잡아주는 그 역할입니다. 그럼 이번도 똑같은 거예요. 이번도 경기가 어찌됐건 지표가 살아나서 물가가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는데 너무 가파르니까 그걸 잡아주는 속도를 똑같이 가파르게 해준 겁니다. 만약에 요 당시에 금리를 좀 잡아줬다면, 물가를 잡아줬다면 지금의 흐름 괜찮겠죠. 근데 이 당시에 못 잡은 이유가 뭐예요? 미국의 대선 이후에 경기 부양책으로 2조 달러를 또 뿌려대죠. 2조 달러를 또 뿌렸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긍정적으로 살아나고 있는 경기에 대해서 가파른 물가 상승이 나오다 보니 그 부분을 잡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또 한 가지. 만약에 여기서 이 인플레이션이 진짜 경기를 둔화시키는 게 아니라 침체시킨다면 침체의 기준에서는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를 합니다. 경기는 진짜 안 좋은데 물가만 막 고공행진을 하는 거. 그럼 결국은 그건 거의 뭐 남미식의 흐름이 되죠. 또 한 가지는요. 겪어보지 못하셨겠지만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 그건 뭐예요? 공급자에 의한 물가 상승. 공급자가 그 당시에는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죠. 그 부분에서 공급자가 아니 나 기분 나빠. 감산할래. 너희들이 경기가 좋든 말든 나 그냥 유가 막 이만큼 올려버릴 거야. 그때 물가 상승률이 거짓말이 아니고 35%씩 나왔어요. 1차, 2차 오일 쇼크 당시에. 그걸 교육을 다 해드렸어요. 2주 전, 3주 전, 4주 전에. 결국은 지금은 소비자에 의한 물가 상승이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져서 소비자에 의한 이번에도 후폭풍이 나온 부분 중에 하나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제대로 기대했던 것보다 덜 잡힌 것 같은데 그 다음번에 나온 지표는 뭐예요? 소매 판매가 오히려 증가를 했어요. 인플레이션이고 어렵다면서? 아니야. 지갑은 계속 열리더라 이거야. 소비에 의한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금리 조정만 좀 해준다면 안정화가 됩니다. 나머지 부분에 뭐 환율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실상은 그렇게 버거운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원화의 약세가 유럽과 영국과 비슷한 수준. 일본은 더 약세죠. 그러니까 못된 것이 미국발 악재였는데 미국에서 못된 짓을 하는 거죠. 본인들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GDP의 3분의 2가 소비인데 그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수입 물가가 안정돼야 돼요. 지금 미국 지표가 좋게 나온 게 수입 물가가 또 안정이 됐어요.
달러가 강세를 띠니까 수입 물가가 당연히 안정을 취하죠. 그러한 수순들로 인한 현상들이다. 그리고 유가가 경기가 침체 수준의 폭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려하지 마십시오. 이 해석은 누가 해요? 그냥 윤정두가 하고 있으면 돼. 여기 5.5%에 놓여져 있던 부분이 이렇게 놓여졌다고 해서 공급자에 의한 문제가 아니고 소비자의 경기가 살아나는 부분에 그 부분에 다소 가파른 인플레이션 현상이었다. 그럼 이번에 금리 인상 이후에 뭐 추가적으로 빅스텝이든 자이언트 스텝이든 밟아 나간다 해도 2006년 6월에 5.25%포인트까지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우려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더 깊은 내용은 지금 다 못해요. 일요일날 저녁 9시에 QR코드 찍고 지금 들어오셔서 밤을 새워서라도 새벽 내내라도 뭐 최근에 막 3시간, 4시간씩 해드렸죠. 온라인 교육 받으십시오. 그리고 미리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이미 2주 전, 3주 전 그리고 최근에 올려드린 시황, 동영상 자료가 그냥 다 무료로 오픈돼 있어요. 금요일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0.79? 왜 맨날 엉엉엉 우세요? 응? 금요일 같은 경우에 코스닥 마이너스 1.45? 왜 엉엉엉 우시냐고. 잘 보시면은 SM의 흐름과 그에 연동된 JYP의 흐름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안타깝게 에코프로 BM이 많이 미끄러지긴 했습니다만 에코프로 어떻게 했어요? 3% 밀리긴 했는데 9월 한 달 동안에 40% 수준의 폭등 이후의 조정이에요. 유가증권 시장 어때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그렇게 악을 쓰고 말씀드렸던 현대차, 기아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 미국의 정부 정책의 수혜 LG화학이 조금 많이 밀려서 좀 아쉽지만은 LG화학의 그 탄력적인 방어력과 시세 이 흐름 속에서 뭐를 그렇게 걱정을 하십니까? 결론적으로 상승률 상위 종목의 SN 같은 종목을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꽉 넣으실 수 있었다면 그 여유가 있었다면은 SN 계열사들도 한 번쯤은 들여다볼 수 있는 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의 상승률 상위 SM이에요. 나머지 부분은 사실 우리랑 잘 맞지는 않아요. 그중에서 오리온이나 현대글로비스 이 정도의 수준.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랑 사실은 잘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이 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이 여전히 240개 정도에 놓여져 있다. 최악의 상태 아니다. 그리고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도 240개 종목이 있잖아요. 그 종목에서도 SM처럼 이러한 수익이 나온다 이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요. 거래대금이 많이 둔화되어 있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SM의 흐름이 그냥 18%가 올라온 게 아니라 SM의 기준 오늘 특집으로 SM 그냥 통째로 해드릴 거예요. 월요일부터 또 집중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실패가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노출되어 있는 보도자료 가지고 SM을 접근하는 게 아니라 사상 최대치, 창사 이래 사상 최대치의 거래대금을 형성하고 18.6%라는 거예요. 일봉에서 다소 버거울 수 있지만 주봉에서는 아주 멋들어진, 월봉에서도 아주 멋들어진, 그리고 실질적인 펀더멘탈을 개선시키는. 거기에 뭐 현대차는 뭐 말할 나이가 없죠.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 8월 판매 대수도 예상을 훌쩍 뛰어넘어주는 호실적. 실적 많이 살 길이에요. 그래야 나머지 뭐 이런 변동성 종목을 한 번쯤 들여다보든 하는 거죠. 이런 변동성 종목이라 표현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가총액이 너무 작아요. 시가총액이. 그래서 1조 이상짜리 240여 종목 그 기준에서 들여다보십시오. 결론적으로 지금 이게 이제 3분기 기준입니다. 7월 이후에 방송에서 또 온라인상에서 교육해드린 종목군들의 기준. 금양 같은 경우는 뭐 난리가 났죠. 오늘 시간이 되려는 모르겠어요. 금양 뒷부분에 자료를 갖고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금양 같은 경우에 9월 한 달에만도 80%대 에코프로 9월 한 달 기준에서 얼마? 40%대 금양 같은 경우는 7월 25일 날 방송에서 상한가 갔죠. 그날 7월 26일 날 또 상한가 가고 그리고 나서 9월 달 들어서 뭐 난리가 났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그 밑에 전부 어떤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태조 이방원, 태양광 그리고 방산 2차 전지입니다. 근데 그 태조 이방원이요. 그게 정확히는 뭐예요? 태조가 아니죠. 태조는 이성계고
태종 이방원인 거예요, 사실. 그럼 이 단어, 태조 이방원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방송에서 요즘엔 누구나 다 쓰잖아요. 언제부터 나왔을까요? 포탈에 태조 이방원을 치시면 8월 5일부터 태조 이방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이전에는 뭐 역사 드라마나 이런 걸로 나오는 거고. 아시겠어요? 근데 윤정두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이전이죠. 여러분들은 그 이전이죠. 여러분들은 성부자인 거예요. 무슨 뭐 동학개미 무슨 성부자. 아시겠죠? 이런 수익 범위를 여러분들 계좌로 꽉꽉 채우십시오. 이거는 전체가 전부가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특히 시가총액 몇이요? 5위 43조짜리 종목에서부터 14조. 이런 종목에서 수익을 내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